2026년 8월 초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주에서 FP-5 플라밍고 소낙미사일 6기를 발사해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6기 모두 격초되었으며 벨고로드 상공에서 2기, 보로네시 상공에서 1기, 리페츠크 상공에서 2기, 펜자 상공에서 1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약 6기가 발사되었고 6기 모두 요격되어 목표물에는 아무것도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러시아 텔레그램을 읽었다면 이 기적의 무기는 실패작이었고 러시아 방공망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 잔해를 분해하던 러시아 기술자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플라밍고의 엔진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 1년 동안 회수된 플라밍고 잔해에서는 소련 시대의 AI-25TL 엔진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 엔진이 전체 프로그램을 가장 크게 발목 잡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파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최신 플라밍고들은 영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부품 교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 무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없앤 셈이고 어떤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 300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의 작전 범위에 수백 킬로미터를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엔진 병목 현상부터 시작해봅시다. FP-5 플라밍고는 소낙미사일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특이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길이가 약 12-14m에 달하고 날개 길이만 해도 6m에 이르며 발사 시 무게가 대략 6톤 정도이고 탄두 중량은 1000에서 1150kg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약 4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사거리는 약 16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배 이상이고 사거리도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톤짜리 탄두를 3000km 이상 운반하는 것은 값싼 장거리 공격 드론에 들어가는 작은 엔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형 터보제트 엔진이 필요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첫 번째 해답은 AI-25TL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 L-39 알바트로스 훈련기에 이미 이 엔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이어포인트의 CTO이자 현 CEO인 이리나 테렉은 이 엔진들이 퇴역한 소련 항공기에서 나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회사의 전체 설계 철학은 재활용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탄두로 소련 시대의 항공폭탄을 사용했고 추진에는 버려진 제트 엔진을 썼으며 동체는 티타늄을 가공하는 대신 기계로 감을 수 있는 유리섬유와 탄소 복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200만 달러인 반면 이 미사일은 한 발당 약 50만 달러 정도로 알려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제국의 고철더미에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련제 엔진의 고철더미는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플라밍고가 발사되기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며 AI-25 엔진의 공급이 잠재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FP-5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이 수천 개나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설계가 확정되고 사용 가능한 엔진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FP-5는 폐기된 L-39의 엔진 공급에 부분적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파이어포인트가 분해할 기체가 다 떨어지면 미사일도 다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라는 추정치조차도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한 달에 30발의 미사일을 생산하다가 점차 한 달에 200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치를 쉽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영리한 설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플라밍고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소낙미사일처럼 동체 내부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체 위에 엔진이 따로 소켓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모듈식 설계 덕분에 처음부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을 외부에 장착하면 미사일 자체의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다른 엔진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25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파이어포인트는 플라밍고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무게와 추력 등급의 다른 엔진을 찾아서 장착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의 엔진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 17kN의 추력을 내는 엔진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AI-25가 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추력 등급의 서방권 터보제트 엔진들 중 애프터버너가 없는 여러 엔진들을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은 원래 엔진보다도 더 작습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아직 플라밍고에 장착된 영국제 엔진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지만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엔진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허니웨 TFE731 계열을 가상의 비교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TFE731 엔진은 15.6에서 19.1kN의 추력을 내며 무게는 약 380kg 정도입니다. 이 엔진은 AI-25TL보다 약 1m 짧고 15cm 더 좁습니다.
즉 장착부를 더 좁혀야 한다는 뜻인데 이쪽이 오히려 더 구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엔진이 9,000대 이상 생산되었고 현재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비즈니스 항공기 운항대에서 여전히 운용 중인 수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부품 공급 및 오버홀 산업도 갖춰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고철 더미를 사용하는 대신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지원할 공급망을 실제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이점이지만 유일한 이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의 서방 터보제트 엔진은 일반적으로 AI-25TL보다 연료 효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한 리뷰에 따르면 TFE7323 엔진은 AI-25TL과 비슷한 추력을 내면서도 비슷한 조건에서 연료를 최대 15%까지 덜 소모한다고 합니다. 만약 같은 연료 적재량과 같은 탑재량으로 플라밍고에 이러한 개선을 적용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3,000km의 항속거리는 이론적으로 약 450km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체 엔진을 사용한 매우 대략적인 이론적 추정치이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엔진이 미사일에 장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450km의 추가 사거리와 원활한 생산 라인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플라밍고가 어떻게 전투를 벌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미사일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며 시속 약 850에서 900km로 순항하고 보고된 바에 따르면 4시간 이상의 최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큰 개선점 중 하나는 발사 설비, 정확히는 복잡한 발사대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개방형 트레일러에 장착된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접이식 날개, 특수 차량이나 경사로와 같은 많은 제조상의 필요성을 없애주며 설치 시간과 운용 가능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미사일의 두뇌 부분에서는 GPS와 GNSS 그리고 관성 항법 장치가 결합된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 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설계된 AI 지원 경로 계획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매우 낮게 비행합니다. 한 영상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형의 윤곽을 따라 약 30m 이하의 고도로 순항한다고 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디렉터인 드니즈 스타이머는 이 미사일이 20m 이하로도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지구의 곡률 때문입니다.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시야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고도 30m로 비행하는 물체를 탐지하려고 할 때 지구 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약 21.6km 거리까지만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로에 언덕, 숲, 건물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낮게 비행하는 위협에 대해 연속적인 탐지 및 요격망을 구축하려면 러시아는 지상에는 약 30km마다, 타워에 설치할 경우에는 약 40km마다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따라 이어지는 긴 전선과 11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러시아 내륙 전체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누구의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1톤짜리 탄두가 시속 950km, 즉 FP5의 보고된 최고 속도로 도달할 경우 엄청난 충돌 에너지로 충돌하게 됩니다. 높은 종말 속도와 막대한 질량이 결합되면 탄두가 폭발하기 전에 구조물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폭발을 구조물 붕괴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볼고그라드의 타이탄 베리케이트 공장을 타격했을 때 피해를 조사한 OSINT 분석가들은 건물 내부에서 약 0.5톤의 고폭약이 폭발한 것과 일치하는 붕괴된 철골, 평평해진 벽, 파괴된 중장비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악몽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엄청난 탄두를 가지고 있고 사거리는 일부 중거리 순항 미사일에 근접하며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프로파일, 전파 방해에 강한 항법 시스템,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표를 자랑합니다. 그럼 이 무기의 실전 기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에 처음으로 전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소 3발의 플라밍고가 오데사 지역에서 흑해를 건너 점령된 크림반도의 아르마스크그 근처에 있는 FSB 기지를 타격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호버크래프트 6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다만 이 주장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독립 러시아 매체인 아스트라가 해당 공격을 확인했지만 무기가 실제로는 플라밍고가 아니라 장거리 넵튠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후 미사일은 조용해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026년 1월 아스트라한주의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 경납고 단지를 공격할 때 플라밍고가 사용된 시스템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6대의 플라밍고가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표적을 향해 출격했고 총참모부는 보트킨스크 기계 제작 공장에 대한 타격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탄도미사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런 유형의 표적을 타격한 첫 번째 사례로 사거리와 화력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 후 FP5는 약간의 침체기를 겪었는데 몇몇 사용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거나 목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2되었습니다.
5대의 플라밍고가 볼고그라드에 있는 타이탄 베리케이트 연방연구 생산센터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운반차의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스칸드르 M의 발사대와 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수행한 미사일 공격 중 가장 성공적인 공격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한 달 후 플라밍고가 우크라이나에서 1200km 이상 떨어진 키로프의 베트카 기계 제작 기업 아비테크를 강타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자체에서 발사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아비테크는 지대공 미사일과 TO 부품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주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기업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아비테크는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터보제트 엔진을 점화하는 데 필요한 시동가스 발생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우크라이나 순항 미사일이 러시아 순항 미사일 엔진의 점화 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불태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엔진 문제와 러시아의 엔진 문제 모두 같은 것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엔진이 실제로 그 임무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계속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을 받아보시려면 군사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FP5의 개선 사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 사격 규모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된 공격에서는 5발 또는 6발의 미사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군이 해야 할 일은 5발 중 최소 4발을 격추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엔진 공급망이 파이어포인트가 한 달에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일제 사격은 5발이 아니라 15발, 20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은 포화 문제가 됩니다.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포대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다음 일제 사격을 위해 남아있는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표적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미사일이 5발일 때와 20발일 때의 차이는 단순히 피해가 4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사거리가 늘어나면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해져서 더 많은 표적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450km가 더 늘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그만큼 더 동쪽에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더 가치 있는 활용은 그 여유 사거리를 측면 우회에 쓰는 것입니다. 쇼 초반에 언급한 8월 초 하르키우주에서 발사된 6발의 미사일 같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 당국은 6발 모두가 벨고로드와 보로네시 상공에서 요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페치크와 펜자에서도 요격되었다고 했습니다. 비행 경로는 러시아 방공망이 집중된 지역을 곧장 통과했습니다. 가장 짧은 경로로 비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거리가 길어지면 연료가 더 많아져서 먼 길로 돌아가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대가 국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 있어 러시아의 대포병 드론이나 이스칸드르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플라밍고가 사용된 방식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2026년부터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자들은 플라밍고의 표적을 남부 러시아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연방 깊숙한 곳, 특히 볼가강과 카마강을 따라 위치한 시설들로 옮겼습니다. 2026년 7월까지 확인된 모든 플라밍고 공격은 주요 수로변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자들이 미사일이 물 위에서 가장 성능을 잘 발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 위에서는 언덕이나 탑이 없어 미사일이 가장 낮은 비행 고도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련된 해결책이지만 현재 플라밍고가 사실상 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이를 파악해 방어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긴 사거리와 공격적인 지형 추적을 위한 연료 여유가 생기면 플라밍고는 이름처럼 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가에 있지 않은 목표물도 위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플라밍고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A-50U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가 계속 격추되는 이유는 지상 레이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계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대신 이 미사일들을 추적하는 것은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입니다. 그 점을 좀 더 강조하자면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 AWACS들을 타격함으로써 볼고그라드 공격 당시 정확히 그 시기에 러시아의 공중 감시망에 빈틈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플라밍고 5대를 요격한 것도 주로 적시에 A-50U가 출격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항공기는 지상 레이더가 저공 비행, 표적을 볼 수 없는 지역을 정확히 순찰했습니다. 8월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평가는 A-50U의 활동 증가가 결정적인 6대 중 6대 격추를 가능하게 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 함대에는 A-50U가 5대에서 7대밖에 없고 그중 한 대는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막 정비창에서 나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형 A-50은 현재 40년이 넘었고 소련 해체 이후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플라밍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소수의 항공기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띄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낙관적인 추정치인 7대의 항공기로도 11개의 시간대를 모두 커버하기엔 부족합니다. 만약 플라밍고의 생산량이 3배로 늘어난다면 러시아는 이에 맞춰 조기 경보기, 기체를 3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A50의 대체 기종인 A100은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가 않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실제로 운용 중인 기체가 한 대뿐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이더가 없는 시제품 한 대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관점으로 이어지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미사일 한 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전쟁 대부분 동안 우크라이나가 멀리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군가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키이우가 2023년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장거리 타격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전적으로 서방 파트너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공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EG 미사일이 사실상 전부였고 기증된 무기에는 항상 조건이 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점령지 내에서조차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까지 몇 달이 걸렸고 러시아 본토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선거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그 해답이며 그 의미는 아무도 그것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수출 허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외국 의회가 확전을 논의하는 것도 없이 직접 플라밍고를 만들고 연료를 채우고 목표를 정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적 효과는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밍고가 패트리엇 같은 무기와 연결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공 셈법은 지금 매우 냉혹합니다. 평소 한 달에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60, 70발이나 소모합니다. 러시아의 집중 공격이 있을 때는 그 수치가 150에서 180발로 뛰어오르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매달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50기, 킨잘 미사일을 약 10기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전혀 요격하지 못했을 때 RFAR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중한 거절만 받았습니다. 독일은 논평을 거부했고 루마니아는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는 이미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비축 미사일 부족과 계속되는 이란 위기를 이유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가 키이우를 타격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칸데르가 되기 전에 공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플라밍고가 타이탄 바리케이트와 키로프에서 해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발사대 하나는 발사되지 않은 일제 사격 한 번과 같고 발사되지 않은 일제 사격 한 번은 사용되지 않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묶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고 결정적으로 공격 측면은 우크라이나가 제안된 FP5 개선으로 국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간 버전도 있습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FP7.X 요격 미사일도 개발 중인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패트리엇 PAC-3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요격 미사일은 이미 제어된 비행 테스트를 마쳤지만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과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플라밍고와 같은 원칙을 따르는데 필요할 때 중요한 자원이 바닥나는 것보다는 비용과 실전 배치 능력이 더 낮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자체도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 포인트는 2026년 덴마크에 있는 자체 시설에서 고체 로켓 연료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디일 디펜스는 플라밍고 생산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영국의 밀레니엄 그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엣지 그룹은 한때 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진행되고 파이어 포인트가 더 나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에 위치한 플라밍고 공장은 러시아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으며 러시아가 본질적으로 나토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음모론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그 부품들을 다시 들여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째로 플라밍고에 대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공세형 방어 체계가 아니라 나토가 자국산 무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제조 능력이 향상된다면 또 다른 시스템을 수출해서 자체 지출을 줄이거나 자금을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진에 관한 전체 이야기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엔진 교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달된 러시아의 회수된 잔해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 엔진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향상도 대체 엔진을 사용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포인트는 이미 완전히 국산화된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했고 수입 의존을 피하기 위해 처음 10개의 테스트 시제품을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서방 제품을 구매하고 나중에는 우크라이나산을 개발하는 두 가지 병행 노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회사가 서로 다른 청중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플라밍고가 처음 1년 동안 마친 것보다 빗나간 일이 더 많았다는 점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사했고 계속해서 개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도 기술이 더 좋아졌고 경로 설정이 더 똑똑해졌으며 표적 지정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한 가지 제약도 4개의 장착 지점을 통해 외부에 엔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밍고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단지 여러 대의 비행기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러시아의 항공기 문제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메일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